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돈이나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전 무엇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제 마음을 다해 행동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진심을 다해 헌신했던 절 냉정하게 뿌리쳤던 사람 때문에 전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벌을 받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마을은 깡시골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어부였던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탔던 엄만 매일같이 고생하며 일을 하셨고 저와 두 여동생을 키워주셨답니다. 정말 파도가 거세게 치는 날이 아니면 엄마 아버진 항상 바다로 향하셨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내내 일을 하시고서 돌아오시면 늘 부모님은 녹초가 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번 돈은 사실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가족들, 친가 식구들 때문이었죠. 아버진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내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서울에 사는 고모가 연락이 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또 돈이 생기면 광주에 사는 작은 아버지가 전화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곤 했죠. 아버진 동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셨고 모아둔 돈을 그렇게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 다 써버리시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엄마 다투시곤 했습니다. 어이구, 인간아, 왜 네 동생들만 챙겨? 저 어린 자식들은 안 보여? 남들은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 챙기느라 바쁘다던데. 아유, 어째 당신은 당신 가족들만 그렇게 챙기냐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바다의 생명 담보로 번 돈을 어떻게 그렇게 다 써버려? 아니, 그럼 힘들다는 동생들을 나 몰라라고 해? 걔들이 알아서 잘 살면 갚겠지. 지금은 사정이 힘드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가족도 없다가 뭐해? 이럴 때 도움 주고 하는 거지. 우리 힘들 때 봐봐. 남들보다 우리 가족들이 먼저 도와줄 거니까. 아이고, 잘도 도와주겠네. 지금껏 뜯어간 것만 다시 되돌려줘도 좋겠구만. 당신 두고 봐. 우리 힘들 때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는가. 아버진 속상함에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엄만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했습니다. 결국은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 식구들이 빠듯해 힘들 땐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 앞에선 장사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살림살이가 그렇게 팍팍하다 보니 사실 전 대학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남들 대학 갈 때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동생들만큼은 대학을 꼭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경기도권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 돈을 벌었습니다. 제 바로 밑 여동생도 결국엔 대학을 포기하고 저와 같이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돈을 모아 끝내 막내 여동생만큼은 대학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대학 졸업을 할 때 막내 여동생은 저와 둘째 여동생을 졸업식에 초대를 했었어요. 그날 꽃다발을 들고 갔더니 여동생이 졸업할 때 쓰는 학사모를 저에게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대학 졸업할 수 있었던 거 다 오빠 덕분인 거 알지? 그리고 언니도 고마워. 나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 꼭 언니랑 오빠한테 다 갚을게. 얼른 여기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그러면서 저와 둘째 여동생은 번갈아 가며 학사모를 쓰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사진은 막내 여동생이 액자에 고이 담아서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막내 여동생은
저에게 크게 보답을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잠깐 만나자며 막내 여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집으로 오겠다던 막내 여동생 연락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도착을 한 거였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라 막내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여기 근처에 있었어? 아니, 빨리 온 이유가 있지. 오빠, 얼른 옷 입고 나와봐. 내가 보여줄 거 있어. 활짝 웃으며 말하는 막내 여동생을 따라 밖에 나가보니 못 보던 차가 집 앞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동생은 저한테 차 키를 건네주더군요. 짜잔, 이거 오빠 선물이야. 앞으로 오빠 버스 타고 다니지 말고 이거 끌고 다녀. 알았지? 뭐야? 아니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비싼 걸. 에이, 오빠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오빠 20살 되자마자 면허부터 땄잖아. 그걸로 내내 공장 차만 운전하고 오빠 차는 운전도 못 해보고. 내가 그래서 준비했어. 얼른 타봐. 우리 드라이브 가자. 전 그날 정말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막내 여동생이 기특하게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기뻤는데 이렇게 큰 선물까지 준다니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전 막내 여동생과 함께 그날 행복하게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공장 생활을 하다가 전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선 공장에서만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서울로 상경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러 나가게 되었는데 딱 거기에 친구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같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친구 여자친구의 친구가 진짜 적극적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사실 전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본 숙맥이어서 말 한마디 잘 못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이 여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그 여자분을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저한테 먼저 연락처를 묻는 거였죠. 아까 들어보니까 저랑 직장도 비슷한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저랑요? 네. 이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전화번호 뭐예요? 여기 찍어주세요.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전 그 여자분과 종종 같이 점심도 먹으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친해지고 보니 이 여잔 사람이 참 순진하고 착하고 뭐든 둥글둥글 모난 곳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배려심이 어찌나 좋은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흰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아내에게 첫 만남 얘기라면 절대 아니라며 자기는 도도했었다고 말하지만 전 사실 저희 아내만큼 누구에게나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을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하고서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처가 식구들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형 아내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전 특히나 장인어른을 정말 많이 따랐어요. 장인어른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처음 절 봤을 때부터 장인어른은 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을 딱 보더니 장인어른께서 웃으며 얘기를 꺼내신 적이 있었어요. 이야, 자네 이거 손 좀 봐. 아니 이건 그냥 운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생활 근육인데 강서방 자네 힘 좀 꽤나 쓰겠어. 아, 아닙니다 아버님. 제 손은 아버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야, 자네 이 손만 봐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을지 딱 보이네. 아주 영광의 손이야, 영광의 손. 자네도 내 팔 한번 만져보게. 나도 이 나이 또래에 비하면 두껍지 뭐. 난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같아서 좋던데. 자네도 참 열심히 살았구만 그래. 전 그런 장인의 칭찬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공부하기 싫어 대학도 안 가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공장에 다녔다고 막말하곤 했지만 전 정말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 제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것 같아 너무 기분도 좋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도 하셨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엔 딸밖에 없지 않은가. 나도 이제 인쇄소 운영하기엔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네. 그렇다고 고객들이 있는데 인쇄소 적긴 그렇고 자네 혹시 생각 있으면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네? 제가요? 저야 어디든 감사하지만 전 근데 인쇄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거야 내가 앞으로 차차 알려주면 되는 거고 자네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잘할 걸세. 그럼 자네 일 정리되면 나랑 이제 같이 인쇄소 하는 거야. 그렇게 전 결혼 후 장인과 함께 인쇄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인어른과 같이 일한다는 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오히려 장인어른과 함께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일도 배웠지만 인생을 배웠답니다. 인쇄소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장인어른께선 어떤 의뢰가 들어오든지 정성을 다해 인쇄물을 만드셨어요. 항상 고객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매번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고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드시곤 했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한번 만든 것도 수정해서 또 만들고 그러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어느 정도 맞춰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장인어른이 한 번 더 수정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시간도 그렇고 재료들도 그만큼 쓰는 건데 왜 매번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는 거예요? 자네도 아마 앞으로 일하다 보면 느낄 걸세. 이게 내 새끼 같거든. 이왕이면 예쁘게 잘 만들어서 예쁨 받으면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런 자네 왜 일할 때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야? 저야 장인어른이 마음에 드셔야 하니까 꼼꼼하게 보는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난 고객들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아마 강서방 자네가 이 인쇄소 이어받게 되면 내 마음 알 걸세. 그렇게 작은 일도 늘 최선을 다하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답니다. 소소한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장인의 마음을 아내가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인과는 다르게 장모는 성격이 좀 까칠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분이었죠. 그래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아내보다 좋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처형을 더 아끼시기도 했고요. 처형 또한 늘 깐깐하고 보여지는 이미지를 항상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처형은 저희가 결혼하고서도 한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위해 수십 번은 더 선자리에 나갔지만 워낙 눈이 높고 깐깐해서 처형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선을 봐도 안 되면 눈은 낮출만도 한데 장모와 처형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장모와 처형의 반응이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언니, 아는 분이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언니 소개 받아볼래? 나이는 언니보다 2살 많고 작게 사업하신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밝아서 너무 좋은 분이시라던데 어떻게 생각해?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 큰 사업은 아니고 조그맣게 생산업 하나 봐. 저기 공장 단지 알지? 거기에 있어. 뭐? 너 지금 나더러 공장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야? 야, 됐어. 그럴 바에 그냥 혼자 살고 말지. 그러게. 예. 넌 언니한테 무슨 혼사자리 그런 걸 알아봐. 아유, 됐다. 네 언니한테 아직도 줄선 혼사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됐어.
솔직히 처형이 직업이 좋고 외모도 나쁘진 않았지만 남들을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처형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단박에 거절하는 걸 보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후로는 아내도 저도 처형의 선자리라곤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장인어른 또한 처형은 평생 혼자 살 거라며 장담하시곤 했고요. 그러다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가 결혼하고서 6년 뒤 처형이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형님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았고 치과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장모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쭉 시큰둥했던 장모님은 처형이 결혼하고선 큰 사이가 올 때마다 정말 매번 버선발로 맞이하곤 했죠. 아이고, 우리 큰 사이 왔는가?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오게. 아유,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 장모님 잘 지내셨죠?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일이 영 바빠가지고 못 와봤네요. 어? 서재네도 왔네요. 아유, 장모님, 저 오는 내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장모님 음식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배고프구만. 얼른 밥 먹자, 밥 먹어. 내가 금방 차려줄게. 밥만 푸면 돼. 형님은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르게 서글서글하니 살갑게 행동을 하다 보니 장모님이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번 처가댁에 갈 때마다 장모님은 노골적으로 큰 사이만 챙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가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배고프다고 할 땐 좀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아직 아빠도 안 왔는데 무슨 형부 먼저 먹어. 형부, 곧 있으면 아빠 오니까 아빠 오시면 같이 먹어요. 이해. 먼 길 왔는데 배고픈 사람 먼저 먹이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니들은 여기서 가까이 살잖아. 자주 얼굴도 본다지만 우리 큰 사인 뭐 자주 얼굴이나 볼 수 있니? 넌 괜히 그러더라. 이서방, 괜찮으니까 먼저 밥 먹게. 여기 앉아. 밥 먹다 보면 우리 남편 올 거야. 역시 우리 장모님, 저 생각해 주시는 건 장모님밖에 없네요. 처음엔 저렇게 장모님에게 잘하니 아무래도 예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형님과 장모님은 쿵짝이 어찌나 잘 맞았는지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도 두 사람만 하하호호 즐거울 때도 많았어요. 아니, 근데 장모님은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까 들어올 때부터 피부에서 광이 나던데 뭐 하신 거 아니시죠? 어머, 하기는 뭐래. 원래 내 피부지 뭘. 그나저나 피부 괜찮나? 아유, 요즘 하도 푸석푸석해서 나름 고민이었는데. 푸석푸석하기는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뭘. 그러고 보니까 장모님 왕년에 이영애 좀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 완전 판박이신데. 아이, 맞아. 내가 왕년엔 좀 한가닥했지. 남자들이 아주 대문 밖까지 줄을 섰었어. 근데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선 자네 장인을 만난 거 아닌가. 그렇게 장모와 형님이 둘이서 하하호호 얘기를 할 때면 장인은 늘 어처구니 없단 표정으로 타박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서방 자네, 시력 좀 검사해봐야 되지 않겠어? 아무리 내 아내라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구만. 아니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서방이 맞는 말 했구만. 맞는 말은 무슨, 여기 누가 그 말에 동의하는데?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어.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렇게 장인이 아무리 타박을 해도 장모의 형님 사랑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처가 식구들끼리 어딜 놀러 가면 항상 장모는 형님만 챙겼어요. 하루는 다 같이 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준비했던 얼음물을 장모에게 드렸더니 그걸 홀라당 형님에게 쥐어준 적도 있었어요. 이서방, 여기 앉아, 여기. 아휴, 덥지? 이서방 바쁘고 힘들 텐데
산까지 올라가지고 어쩌나. 아닙니다, 장모님. 이렇게 한 번씩 나와야죠.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그지? 역시 우리 이서방이야. 아, 이렇게 늘 긍정적이라니까. 자, 이거 얼음물이니까 시원하게 좀 마셔보게. 아주 속이 확 풀릴 거야. 감사합니다, 장모님. 잘 마실게요. 그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사실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솔직히 형님은 매번 일이 바쁘고 멀리 산다는 핑계로 자주 처가에 오진 않았거든요. 전 장인어른과 같이 일을 하니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처갓집에 갔었는데 저한텐 한 번 고마워하지 않는 장모가 참 서운하기도 했네요. 한 번은 처갓집에서 장모가 가구를 옮긴다고 해서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막 옮겨드린 적도 있었어요. 장모님, 이거 여기 놓으면 될까요? 한번 좀 보세요. 괜찮네. 아니, 그보다 이거 옮기니까 저것도 좀 여기로 옮겨줄 수 있지? 아, 이것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구를 딱 옮기고 나니 장모는 한 번 확인만 하고 바로 뒤돌아 나가버리셨어요. 고맙단 한마디도 듣질 못하니 참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모는 그렇게 절 찬밥 취급해도 장인어른만큼은 늘 제가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일이 끝날 때면 항상 장인어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하셨어요. 강서방, 오늘도 아주 고생했네. 아, 자네 덕분에 오늘은 내가 참 수월했어. 어떻게 날이 갈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는가. 내가 젊을 때보다 훨씬 낫네, 나. 장인어른이 잘 알려주셔서 그런 거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네한테 내가 더 고맙지. 자네가 잘해준 덕분에 일감도 많이 늘고 말이야.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줘서 고맙네. 매번 그렇게 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장인어른과 함께하면서 전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장인께선 절 배려하는 마음도 정말 크셨어요. 한 번은 장모가 하도 저와 형님을 차별하니까 장인이 제 마음을 풀어주시고자 과감히 인쇄소문을 잠시 닫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 저와 아내를 데리고서 제 고향에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집에요? 아, 지금요? 그래, 가서 오랜만에 우리 사돈이랑 안사돈이랑 얼굴도 좀 뵙고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지 않나. 늘 멀어서 아들 하나 있어도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아, 이럴 때 한번 보고 오자고. 그렇게 그날 본가에 깜짝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엄만 저와 장인어른을 보자마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진 배를 띄워서 저와 장인어른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 낚시도 같이 하시곤 했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서 낚시를 하는 와중에 장인께서 저에게 해줬던 말은 지금도 정말 기억이 생생하네요. 자네, 장모가 첫째 살만 챙겨서 섭섭했지? 내가 자네 그 마음 다 아네. 나라도 아마 서운했을 거야. 그래도 그 앞에서 모질게 말하지 않아주고 꾹 참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에요, 장인어른. 저도 이해는 합니다. 형님은 치과 의사시잖아요. 난 우리 큰사이가 치과 의사라고 해도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네. 가난하든 부자든 직업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본인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걸세. 자네 장모야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러겠지만 난 분명 자네가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네. 자네 장모가 그렇게 한 건 내가 참 미안하구만. 내가 대신 사과하지. 누구보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장인어른의 그 말에 전 서운한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잡은 물고기도 저녁에 회를 떠서 먹는데 정말 기분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장인어른 두 분이서 허허 웃으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보기 좋았거든요. 아들내미 맡겨놓고 제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 잔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강서방 덕에 얼마나 편하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강서방이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전 사실 왜 이렇게 일을 잘하나 했더니만 이게 다 사돈을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며느리도 어찌나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는지 아들내미 하나 있다는 놈은 전화 한 통 없어도 우리 며느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합니다. 저희가 며느리 덕분에 아들 소식 들어요. 따님을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옆에서 거들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돈. 우리 며느리가 아주 씩씩하니 저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느리 복이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안사돈 회무침 솜씨가 정말 장난이 아니시네요. 음식이 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치, 아빠? 우리 어머님 손맛이 아주 장난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시니 기분은 좋네요. 이렇게 아들 며느리도 보고 사돈께서도 오시고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저희 본가에서 보내고서 올라오는데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장인께선 항상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시곤 했고요. 역시나 장모는 여전히 큰 사이만 챙겼지만 전 든든한 장인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처형이 결혼하고서 2년 후쯤 그날은 제가 생일인 날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선 오후가 되자 일찍 퇴근을 해보라며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자네 오늘 생일이잖아. 내가 다른 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일찍 퇴근해서 애들이랑 우리 딸이랑 생일 파티하고 시간도 보내게. 아닙니다. 일이 많이 밀렸는데 오늘 그냥 일 다 하고 갈게요. 아닐세, 아니야. 이런 날도 있어야지. 다른 직원들도 있고 걱정하지 말고 가보게나. 다른 날은 이런 거 없어. 그러니 보내줄 때 가게. 그럼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오늘만 제가 먼저 퇴근할게요. 그래, 그래. 자네 생일 정말로 축하하네. 내 자네 생일 선물은 다음에 쉬는 날에 맛있는 거 사주겠네. 그렇게 전 먼저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전 그 연락을 받고 바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장인어른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같이 저녁밥을 먹고서 일을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던 거였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병원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빨리 이송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후유증이었어요. 장인은 하루 만에 깨어났지만 편측 마비 증상이 심하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퇴원할 땐 스스로 걷지도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셔야만 했고요. 그때 정말 처가집 식구들이 모두 좌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셨던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도 전 장인어른이 꼭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열심히 인쇄소를 대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장모였어요. 장모는 장인어른 대신 자신이 대표 일을 하겠다며 오셔선 매일같이 장부를 확인하며 일일이 다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는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저번 달엔 그래도 꽤나 매출이 나오던데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매출이 작아? 거기다가 지출은 왜 이렇게 많고? 이렇게 펑펑 쓰다가 남는 돈이 있겠어? 직원 월급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뭐 하는 게 있다고? 장모님, 이거 전에 장인어른께서 다 똑같이 내시던 금액이에요. 달라진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이번 달에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다 확인했지. 적어졌으니까 적어졌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아니면 이제 와서 지적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전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럼 뭐야? 설마 이번 달 돈이 이렇게 적은 거
자네가 뭐 어디서 뒷돈이라도 챙긴 거 아니야? 자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네. 아무리 우리 남편이 지금 없다고 해도 그럼 대신해서 내가 대표니까 그런 짓 할 생각이랑 하지도 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말을 하는 장모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지만 전 장인어른을 생각하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장인어른을 모시고 근처 바닷가로 향하곤 했습니다. 장인이 아프시고 난 후론 집이 계속 답답하다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자 바다로 향했었죠. 장인어른, 어떠세요? 나오니까 좀 시원하세요? 날이 좀 찬데 담요 좀 덮어드릴까요? 괜찮어. 이렇게 나오니 참 좋구만. 괜찮으세요? 이번에 바쁜 것만 끝나면 식구들이랑 다 같이 멀리 바다도 보러 다녀와요. 멀리 가고 싶은데 죄송해요. 시간이 좀 많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이 정도로도 괜찮지. 자네가 고생이네, 고생. 고마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장인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 희망을 품고서 전 장인 재활에도 힘썼습니다. 장인어른을 만날 때면 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굳어진 몸을 풀어드리려고 마사지도 해드렸어요. 그때마다 장인은 잘 움직이지도 않는 손을 애써 들어올려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곤 했고요. 누구보다 강인했던 장인어른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쓰라렸지만 언제고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늘은 참 냉정하더라고요. 병이 호전될 것처럼 보였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1년도 채 되지 않아 급속도로 몸이 나빠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심하게 걸려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 생기신 거였어요. 호흡이 힘드시다 보니 바로 입원을 하셔야 했고요. 문제는 워낙 몸이 약해지신 탓에 폐렴이 쉽게 낫지 않고 점점 사태는 심각해졌죠. 간단한 치료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폐렴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던 장인은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며칠 후 저희 곁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도 장인께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누구보다 절 아들처럼 대해주셨던 그런 따뜻한 장인어른께서 제 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전 정말 많이 오열했습니다. 오신 조문객분들이 오히려 아들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무척이나 슬퍼했죠. 그런데 장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장모가 인쇄소를 판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사실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장모에게 그 인쇄소를 저에게 물려달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갔더니 장모는 냉정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그걸 자네한테 줘? 이미 내가 살 사람한테 다 팔았네. 자네 것도 아니면서 뭘 그걸 달라 말아야.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게나. 전 어떻게 그렇게 장인의 평생 인생이 담긴 인쇄소를 바로 팔아버릴 수 있는지 장모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장인어른의 손때가 아직도 묻어있는 장비들이며 기구들이 한가득인데 그걸 아무런 말도 없이 팔아버렸다니 정말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그 인쇄소를 인수한 사장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시려고 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곤 직원을 그대로 채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셔서 저와 직원들은 그대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대표님에게 양해를 구해 장인어른의 손때가 많이 담겨있는 흔적들은 따로 챙겨둘 수 있었죠.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모는
그렇게 인쇄소를 판 돈과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대비를 한다면서 상가를 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가를 임대한 후부터 갑자기 형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매주 처가댁에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오곤 했고요. 그때도 저와 아내는 혼자 남은 장모가 걱정이 되어 계속 왔다 갔다 처갓집을 갔었는데 이상하게 형님이 점점 자주 오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큰 사위 왔어요. 아이고, 자네가 웬일이야? 바쁘지 않아? 한참 바쁠 시간에 어떻게 왔어?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마음이 놓여야죠. 식사는 하셨어요? 동서도 와 있었네. 아, 이거 장모님 화장품이에요. 장모님 화장품 다 떨어지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사왔습니다. 어머머, 아, 이거 비싼 백화점 거 아니야? 아유, 뭘 또 이런 걸 다 사가지고 와. 장모님은 제가 챙겨야죠.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장모님은 꼭 챙기겠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형님의 태도에 전 사실 속이 다 훤히 보였지만 장모는 그 속이 보이지 않았는지 오히려 형님이 잘해주니 더 기뻐하셨어요. 형님은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장모에게 잘했습니다. 장모님 기분이 좀 언짢아 보인다 싶으면 앞에서 진짜 춤까지 출 정도였어요. 역시나 나중에 보니 형님의 속셈이 다 있었더라고요. 당시 형님은 페이닥터로 일을 했었는데 장모가 갖고 있는 상가 2층에 자기 치과를 개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처음에 상가를 매입했을 땐 임대인이 있다 보니 말을 안 꺼내다가 계약 만료가 될 때가 되니까 형님이 그 얘기를 꺼낸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서 처음엔 아내가 먼저 장모에게 전화해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그 상가를 형부한테 준다며?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야? 난 뭐 딸도 아니야? 강서방은, 강서방은 사위 아니냐고. 그렇게 아내가 소리를 쳐도 장모는 별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내는 너무 속상해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한테 장모의 전화가 왔어요. 전 솔직히 뭔가 해명을 하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장모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뜻밖의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자네, 자네가 우리 딸한테 시켰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 딸한테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 피우라고 시켰냐고. 아주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 착한 애가 그 심성에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만 내뱉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럼 자네가 시킨 게 맞잖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킨 적 없습니다. 아니 자네, 솔직히 말해서 자넨 평범한 직장인도 아니고 인쇄소도 직원일 뿐인데 무슨 상가까지 욕심을 내. 송충이도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 주제도 모르고 뭔 상가를 욕심내. 자네 같으면 내 노후 대비해서 의사 사위한테 투자하겠는가? 아니면 인쇄소 직원한테 투자하겠는가? 자네 같아도 나처럼 하지 않겠어? 아마 우리 큰 사위가 나 떠날 때까지 모실 테니까 자넨 중간에서 일 그르치지 말게. 저는 장모가 딱 이 말을 하는 걸 듣고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다뇨. 애초에 전 상가를 받을 생각조차 없었는데 마치 제가 그걸 욕심낸 것처럼 얘기를 하니 더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꾹 참아왔던 장모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분노도 한 번에 폭발하고 말았죠. 그래서 전 장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가에서 10년 이상 헌신한 대가가 이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사위 자리 반납하고 앞으로 장모님께 10원 한 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찾지도 마시고 아프고 병들고 무슨 일 있어도 큰 사위한테만 기대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위한테 주제 파악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장인어른이 살아계셨을 땐 어떻게든 참았지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장모님 앞으로 제가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나야 그래주면 편하지. 난 우리 큰 사이 있으니까 괜찮어. 아주 땡큐야. 먼저 그렇게 끊어주니 나야 고마워. 그래, 연락하지 말게. 그러더니 장모는 끝까지 유치하게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이 일로 연을 끊어버린 거에 대해선 후회가 되진 않았어요. 이대로 있다간 처형네 자식들과 우리 자식들마저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아낸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거기 지분이라도 좀 받아오자고 했지만 사실 아내나 저나 그 돈을 갖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분노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연을 끊고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서 처가에 정말 이게 불행인지 기쁨인지 모를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장모였어요. 장모가 울면서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장모는 정말로 큰 사이에게 그 상가를 다 상속했는데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았더라고요. 형님은 원래 고향이 부산이었는데 그 상가를 받자마자 팔아버리고선 부산에다 치과를 개원하고 바로 이사를 간 거였죠. 그러니 장모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진 거였고요. 가까운 곳에서 큰 사위와 큰 딸을 끼고 살면서 사위한테 용돈도 받고 돌봄도 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믿었던 큰 사위에게 큰 배신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 상가를 팔고 난 후에도 장모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요. 처음엔 그래도 장모의 연락을 받던 형님과 처형도 나중이 되니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도 안 되고 완전 나 몰라라 내팽개쳐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는 울며 불며 아내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걸 아내는 스피커폰으로 저에게도 다 들려줬거든요. 아이고 성아야, 걔들이 글쎄 얼마나 독한지 아니? 내가 전화하니까 글쎄 자기들 바쁘다면서 전화하지도 말라고 아주 화를 낸다. 이제 나의 내 전화도 받지 않어. 내 돈을 그렇게 다 가져가 놓고선 어떻게 자식이라는 게 그런다니? 사위는 그렇다 쳐도 네 언니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니? 난 네 언니하고 네 형부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다 해줬더니만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아버지가 물려준 인쇄소까지 팔면서 다 퍼줬는데 나 망했다 망했어. 엉엉 울며 하소연하는 장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아내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목소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엄마 우리 이제 남남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자면서 좋다면서 그래 놓고선 왜 전화야? 그런 얘기는 언니한테나 해. 형부한테 하라고. 우린 그런 얘기 전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휴, 성아야, 너까지 왜 그러니? 너까지 엄마 버리려고? 버려?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고? 엄만 진짜 욕심도 많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자식까지 그렇게 실용적으로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언니가 엄마 외면한 거 그거 다 엄마가 만든 결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하소연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슬퍼했는지 엄마 알아? 모르잖아.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제 와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 성아야, 엄마가 잘못했다.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후회한다, 후회해. 그러니까 그게 더 엄마 업보라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찾지 마. 나 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 왔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엄마 전화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언니 성격 몰랐어? 언니가 딱 엄마 닮았잖아. 언니도 엄마랑 똑같아. 엄마한테 이제 더는 나올 게 없으니까 언니가 엄마를 챙기겠어?
그리고 형부 있지? 엄마 앞에선 알랑방귀 끼면서 잘했는지 몰라도 뒤에선 다 꿍꿍이 속에 있을 줄 알았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말을 해도 안 듣더니 엄마 진짜 잘하는 짓이다. 어쩜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사람 볼 줄을 몰라? 그제서야 장모는 정말 후회의 눈물을 더 펑펑 쏟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저나 아내는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냉정하게 장모를 끊어냈습니다. 아무튼 나 엄마한테 앞으로 할 말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엄마 인생 이젠 알아서 살아. 우리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말고 언니랑 형부한테 말하라고. 나 끊는다. 이야, 잠깐만. 강서방, 강서방 옆에 있지? 아, 우리 사이 좀 바꿔봐. 어? 우리 사이 좀 바꿔줘. 한 번만 통화 좀 해보자. 어? 엄마 사이도 전화 받기 싫대. 엄마 목소리도 듣기 싫다니까 전화 끊어. 앞으로 사이든 딸이든 목소리들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아내는 제 마음까지 정확히 읽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년 만에 들은 장모의 목소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아쉬울 때나 우리를 찾는 그런 장모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큰 사위, 잘난 큰딸만 귀한 줄 알았던 장모는 결국 큰딸과 큰사위한테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죠. 이제 연세가 75세가 다 돼가는데 지금껏 자식들을 차별하며 지냈으니 그 대가는 정말 처참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전 인쇄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인어른의 인쇄소에 들어가 거의 14년 동안 일을 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인쇄소를 갖게 되었죠. 장인 덕분에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딛게 되었는데 이제는 저도 장인의 발걸음을 뒤쫓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서 어떻게든 잘 운영을 해보려고요. 비록 많은 대출금이 필요하지만 저는 장인께서 제 옆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장인께서 평생 인쇄소에서 헌신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왔던 것처럼 저 역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 가족들을 지킬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 부모님께선 뱃일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시고 계세요. 거의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뱃일을 하시면서 정말 그동안 모진 세월들을 다 겪으셨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생들도 각자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아내와도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는 여전히 저희 집의 귀한 며느리입니다. 저보다 더 저희 엄마 아버지를 잘 챙기고 여동생들에게도 누구보다 든든한 새언니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런 아내를 보면서 전 저희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할 겁니다. 여기 사연들을 보다 보면 참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놈의 돈이 뭔지 돈으로 시작되는 갈등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돈이 많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참 골치 아픈 게 바로 이 돈이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돈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만 너무 쫓다 보면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사람을 망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저 역시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저 저희 식구들, 가족들 편안하게 먹고 살 만한 정도만 바라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보여지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마음에 대한 욕심을 갖고서 좀 더 마음을 얻고자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누구보다 풍족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40대 여성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항상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주는 건 부모로서 물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못난 사랑으로 인해 파국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시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지내셨던 부모님 때문에 항상 3살 어린 남동생과 집에 둘이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초등학생 때부턴 늘 제가 남동생을 챙겨야 했어요. 처음엔 동생을 매번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 둘이서 쌓은 추억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오던지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집에 가는 내내 우산을 꽉 잡고 가는데도 우산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낮이었는데도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 마치 저녁이 된 것처럼 주변이 어둑어둑해졌죠. 그래서 서둘러 집에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동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비에 젖은 상태로 우산을 들고 저한테 뛰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 부르니까 남동생이 절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누나, 어? 누나 우산 괜찮네? 에이, 누나 우산도 날아갔을까봐 온 건데. 뭐야, 너 그럼 집에 있다가 나온 거야? 옷은 또 왜 그래? 왜 옷이 다 젖었어? 아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산 날아가서 없어. 누나도 그럴 것 같아서 나왔는데 다행이다. 누나, 얼른 집에 가자.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전 이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늘 철없고 개구쟁이인 남동생이라 제가 매번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 걱정을 해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 남동생은 정말 의젓하게 잘 자라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한 아이로 컸습니다. 남들은 남매지간이라고 하면 어릴 적에 정말 많이 싸웠다고 말하지만 저흰 사실 둘이 많이 의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도 했고요. 사실 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베이킹을 하는데 취미가 생겼어요. 혼자서 쿠키를 굽고 빵을 만드는 게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었어요. 그때 당시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이 상위권이다 보니 부모님은 베이킹을 그저 취미로 두고 제가 공부에 집중하길 바라셨죠.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 저 역시 선뜻 제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으론 이 꿈을 항상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할 때면 집에서 늘 쿠키를 만들고 빵을 굽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꿈을 접지 않도록 응원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었답니다. 누나, 이 아까운 재능을 왜 그냥 놔두려고 그래? 엄마랑 아빠가 공부하라고 해서 그런 거야?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면 안 돼? 야, 공부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 이렇게 쿠키 하나 구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빵 만드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재료로 만드는 거지만 진짜 제대로 배우려면 하나만 선택해야지. 누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재료로도 엄청 맛있게 잘 만들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누나, 난 누나가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해. 누나 꿈 포기하지 마. 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누난 이렇게 재능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 남동생의 말은 이상하게 제게 힘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 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성화에 대학에 진학하긴 했지만 대학에 가고 나선 더 꿈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결국 전 부모님께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부모님의 반대는 정말 심했어요. 신이야, 빵 굽는 거야 나중에 취미생활로 마음껏 할 수 있잖니. 대학도 입학했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야. 제빵에서 가게 낸다고 해도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꼭 그걸 해야 되겠니? 엄마, 난 제빵사가 꼭 되고 싶어. 엄마랑 아빠가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그럼 일단 취업 먼저 하고서 그때 돼서 생각해. 지금 네가 아직 어려서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사회 나가면 얼마나 험난한데 꿈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땐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부모님이 제 꿈을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설득해 준 것도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은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부모님 설득을 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전 대학 졸업을 하고서 뒤늦게 제빵사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었답니다. 처음엔 당연히 저도 쉽지 않았어요. 전부터 배웠던 것도 아니었고, 취미 생활로만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렵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 옆에서 누구보다 든든하게 남동생이 응원을 해줬답니다. 심지어 학원비 때문에 고민을 할 때 남동생이 제 학원비를 내준 적도 있었어요. 누나, 이거, 누나 이번 달에 다리 다쳐서 아르바이트도 별로 못했지? 이번 달 학원비는 내가 내줄게. 뭐? 아니야, 괜찮아. 학원 좀 쉬면 되지. 너 일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소리야. 누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대신 나중에 누나 진짜 제빵사 되면 나한테 빵은 공짜로 주는 거다. 알았지? 내가 누나 제빵사 되는데 한몫한 거니까. 그래, 알았어. 누나가 꼭 훌륭한 제빵사 돼서 상진이 넌 공짜빵 실컷 먹게 해줄게. 그렇게 동생의 도움으로 전 여러 자격증들을 취득했고, 한 베이커리에서 몇 년을 일하다 딱 30살이 되어 작지만 소중한 제 베이커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실 아주 작은 빵 가게였지만 내가 직접 만든 빵과 쿠키들, 그리고 디저트들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부모님은 절 인정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게 전 남동생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제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전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 매일같이 평일 저녁 시간에 저희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주민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자주 보다 보니 친해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퇴근하면서 매일같이 제 가게에 들렸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그렇게 전 그 남자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성실하고 성격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면서 목소리 한번 커져본 적이 없었고 갈등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착하고 순한 사람과 전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처음에 친정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했을 땐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딱 인사를 갔을 때 남자친구가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손부터 발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오히려 부모님은 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 풀어요. 난 우리 신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우리 신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어허, 아이, 난 우리 사이가 좀 남자답고 씩씩하면 좋겠는데. 그래, 자네 술은 좀 하는가? 난 술 잘 마시는 사이가 좋은데. 네, 술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짓궂은 아빤 그날 남자친구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고, 아빠가 권하는 술을 한 번 거절하지 않고 넙죽넙죽 받아먹던 남자친구는
그날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바로 뻗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빤 술주정 하나 없고 순하다며 좋아하시고 엄만 서글서글하니 사람이 싹싹해서 좋다며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날 남자친구는 술을 평소엔 정말 싫어하는데 잘 보이려고 무리해서 술을 마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도 그날 남자친구를 보면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의 3살 형인 시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숙은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결혼을 반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 허락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 형욱이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먼저 가야지. 큰아들이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니까 순서 상관없이 형욱이 먼저 결혼하거라. 그럼 예비 며느린 지금 가게를 하고 있다고? 네, 아버님. 작게 빵집 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자기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해. 아, 우리 형욱이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기쁘구나.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 잘 해봐. 예비 시부는 정말 한 번 반대도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비 시모의 눈초리는 반갑지 않은 듯 했어요.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서 상견례를 할 때, 그제서야 전 예비 시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다 같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먹었을 때쯤 예비 시모가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돈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직 저희 큰애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솔직히 전 둘째가 먼저 결혼한다는 게 영 마음에 내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론 둘째한테도 결혼 좀 미루라고 하고 싶었어요. 사돈댁에서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딸보단 아들이 먼저 장가가야 잘 산다던데. 아니 당신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부인, 사돈. 저의 아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얼른 사과드려. 아니 왜 그래 당신은? 아, 내가 뭐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가족 될 건데 서로 마음은 터놓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사돈, 제 말이 좀 그러신가요? 아, 전 그저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꺼낸 것뿐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애들이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는데 이것 또한 부모로서 허락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시는 게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 이 사람이 워낙 첫째만 감싸돌아서. 그래도 결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도 다 얘기 끝난 상황이고 제가 며느리 더 잘 챙기겠습니다. 뜬금없던 시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나마 중간에서 예비 시부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한 덕분이었는지 어찌저찌 그렇게 상견례는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도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이 진심으로 부모님께 사과하고 저에게도 미안함을 전하면서 그날의 사건은 그저 해프닝으로만 지나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전초 신호였는데 전 그걸 그때 미처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전 결혼을 하고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평소에 말이 많으신 편도 아니었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늘 소소하게 절 챙겨주시곤 했죠. 특히나 전 결혼을 하고서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한동안 입덧 때문에 시댁을 아예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제 입덧이 많이 나아져서 시댁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집에 갈 때 갑자기 시부가 절 부르시더니 뭔가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였습니다. 비닐 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건 바로 레몬맛 사탕이었어요. 형욱이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좀 속이 나았다길래 주변에 물어보니 판다는 곳이 있어서
내가 아주 싹 쓸어왔다. 속이 부대끼거들랑 하나씩 까먹어. 다 먹으면 또 얘기하고 내가 또 구해다 줄 테니까. 아버님, 이렇게나 많이 사오셨어요? 저 주려고요? 아니,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단 거라서 하루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먹고 싶은 거 있거들랑 참지 말고 먹고. 그럼 이제 가보거라. 투박한 말투였지만 전 그 말에서 시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날 집에 가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절 이렇게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옆에서 엄청 웃더라고요. 뭐야, 당신 그렇게나 좋아? 아이, 어떻게 아버지가 사탕 하나 줬다고 그렇게 울어? 남들이 보면 난 아무것도 안 해줬는 줄 알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챙겨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난 밥 먹으러 오라길래 진짜 딱 밥만 먹고 올 건가 보다 했더니 안 그래도 아버지가 당신 임신했다는 거 알고선 맨날 뜬금없이 전화 와서 이것저것 묻더니만 이래서 나한테 계속 전화하셨구나. 참 우리 아버지도 대단하시네. 아들은 안 챙기고 아주 며느리만 챙기셔. 부럽다 부러워. 그렇게 남편은 옆에서 장난치며 절 놀려댔지만 전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부께선 진짜 그 후로도 절 은근슬쩍 챙겨주시곤 했어요. 시모가 조금이라도 저한테 뭘 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일어나셔선 시킨 걸 대신 다 해주시곤 했고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시부는 제 안부를 먼저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모아둔 쌈짓돈까지 꺼내 제 산후조리 비용도 대주셨답니다. 옛말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던데 정말로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며느리 귀한 줄 아는 시아버지 덕분에 전 편안하게 산후조리도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시모는 어땠냐고요? 사실상 시모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모의 관심사는 오로지 시숙뿐이었어요. 시숙은 어릴 적부터 워낙 자유분방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연애는 끊임없이 하는데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 아무리 시부모님이 결혼해라 결혼해라 닥달을 해도 옆에서 아예 듣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막 옆에서 시숙 혼처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꺼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숙의 말을 듣고 정말 속으로 헉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했네요. 신이야, 네 시숙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 둘 거야? 너도 결혼했으니 네 시숙 짝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뭐 네 주변에 괜찮은 여자 없니? 참하고 조용조용하고 내조 잘할 여자면 딱 좋은데 말이야. 엄마,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쁘면 돼, 예쁘면. 예쁘면 장땡이지 뭐.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던 시숙이 이렇게 말을 하니 진짜 말문이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시숙이 진짜 잘생기고 멋있었다면 제가 말도 안 꺼냈겠죠. 시숙은 술을 좋아해 뱃살이 아주 두둑한 말 그대로 평범한 40대 남성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외모를 따지고 있으니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시숙에게 막 화를 냈던 건 시부였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가, 저 말 하나도 듣지 말거라. 소개는 무슨, 소개해줄 생각도 하지 말고 쟤는 아주 평생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아니, 당신은 뭘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 큰아들 정도면 외모 따질 수 있는 거지. 고슴도치도 지 새끼니 예쁘다던데 당신이 딱 그 짝이구만. 쟤는 누가 시집 오겠다고 하면 돈을 오히려 쥐어줘야 될 판이야.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들만 감싸고 있어. 이렇게 시모는 항상 시숙을 감싸기 바빴고 시부는 그런 시모를 못마땅해 하시곤 했어요. 저로선 사실 크게 불편할 건 없었습니다. 원래도 시숙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시모다 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숙에 대한 시모의 사랑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 뒤로 첫째 아들 낳고서 이듬해 둘째 딸까지 낳게 되자 시부는 정말 손자, 손녀 바보가 다 되셨어요. 손자는 첫 손자라 그런지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고 손녀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 품에서 아예 내려놓질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희 둘째 딸 돌잔치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었을 땐 금가락지부터 금팔찌까지 온갖 장신구들을 잔뜩 딸 선물로 준비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쁜 손녀, 나중에 커서 할애비가 더 좋은 거 많이 해주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할애비가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손녀 잘 클 때까지 건강하게 있으마. 아버님, 모아두신 돈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아이, 저희 딸 손가락 남는 게 없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이 정도야 뭐 우리 귀한 손녀 위해선 다 해주지. 우리 집안에 딸이 귀해서 그런가. 아이, 손녀가 있으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네. 사실 시댁 쪽에선 딸이 귀하다 보니 시부는 손녀가 너무 예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부를 보면서도 시모는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이고, 둘째 아들 자식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나중에 우리 성욱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얼마나 잘해줄 건가 몰라. 나 이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우리 성욱이 자식 낳으면 이거보다 배는 더 해줘야지. 당신은 그런 말 하기 전에 큰아들 창가나 보내. 창가도 안 간 놈이 자식은 무슨 자식. 큰아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있는 우리 손주들 생각을 더 해봐. 그러다 손주들 커서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큰아들 장가 가서 손주 낳으면 걔 내가 아주 물고 빨고 다 키워줄 거니까. 그렇게 장가도 안 간 큰아들 자식만 생각하는 시모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정말 시모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4년째 됐을 때 갑자기 시숙이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딱 인사를 오던 날 전 예비 형님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기업에 다닌다던 형님은 정말 딱 보자마자 와, 예쁘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거기다 성격도 어찌나 착하고 순했는지 까탈스러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죠. 오히려 첫인사라던 날 저한테 슬쩍 다가 웃으며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서라고 해야 되죠? 앞으로 정말 잘 부탁해요. 제가 형님이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정말 잘 부탁해요, 동서.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숙네 신혼집이 저희 집과도 가까워서 형님은 쉬는 날이면 제 가게로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형님이 결혼하고서 그의 아이를 갖고 나선 더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죠. 형님은 항상 절 치켜 세워주고 칭찬도 많이 해줬답니다. 와, 동서, 난 동서 베이커리 올 때마다 매번 놀란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센스 있게 빵을 잘 만들어. 난 이런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정말 신기해. 동서 진짜 대단하다. 이거 다 새벽에 나와서 만드는 거지? 애들도 돌보고 일도 하고. 에이, 정말 대단하다. 에이, 형님이 더 대단하죠. 형님도 지금 임신했는데 휴가도 막달 돼서 내신다면서요? 아, 전 그때 배 어느 정도 불러오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형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전 형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동서. 난 우리 동서만 만나면 내 자존감이 아주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 오고 싶나 봐. 동서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게 저흰 정말 절친한 형님 동서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의 결혼 생활은 사실 녹록지 않았어요. 시모는 시숙에 대한 과도한 사랑 때문이었는지 형님을 엄청나게 못살게 구셨거든요. 시댁에서 같이 모여 밥 먹기로 한 날 가보면 늘상 시숙네는 먼저 와서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보면 형님은 항상 부엌에 있고
시숙은 전에 자기가 쓰던 방에서 내내 잠만 자곤 했고요. 조카가 태어나고 난 후에도 상황은 매한가지였답니다. 애가 울면 시숙이 깨나서 애를 보거나 해야 하는데 시모는 늘 형님에게 가서 재촉하곤 했습니다. 이애, 너 안 들리니? 애가 저렇게 우는데 지금 뭐하고 서 있어? 아이, 빨리 가서 애 달래라, 달래. 아유, 이러다가 우리 성욱이 깨나겠네. 그렇게 형님은 애 보랴 밥하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고 그때마다 전 시모에게 따져묻곤 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가서 애 봐주시면 되잖아요. 와서 음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감독 마냥 계속 지켜만 보시고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조카는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형님이랑 제가 저녁상 차릴 테니까요. 아니 애를 엄마가 봐야지 누가 봐. 니들 애도 울면 네가 보지 내가 가서 보니? 참, 너는 꼭 네 형님한테 내가 뭐라고 하면 나서서 그러더라. 어머님이 좀 너무하시니까 그렇죠. 그만 좀 하시고 형님 대신 어머님이 가서 보세요. 형님 저랑 이거 마저 해야 하니까 어머님이 좀 가서 봐주시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저는 시모에게 뭐라고 했지만 시모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시부와 남편이 막 시숙을 깨우려고 하면 시모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는 애를 왜 깨우려고 그래? 아, 잘 자고 있구만. 그냥 놔둬. 굳이 꼭 깨우려고 하는 신부가 뭐야? 아이 당신이나 놔둬. 아침부터 와가지고선 큰 며느리만 고생하고 쟤는 내내 잠만 쳐자고 있어. 와서 뭐 하나 거들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도 이러는 거 보면 집에 가서는 어쩔지 안 봐도 뻔하다. 당신 그러는 거 며느리한테 못난 모습 보이는 거야. 못난 모습은 무슨 못난 모습이야. 아이, 당신은 젊었을 때 안 그랬어? 당신도 내내 잠만 잤지 뭐. 남편이 밖에서 애써서 돈 벌어오면 쉬는 날 좀 자게 둘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아, 그때야 나 혼자서 돈 벌 때고 쟤는 지만 버는 것도 아니면서 뭔 유세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쟤 여기서 자게 냅둘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해. 결국 시부의 화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은 시부가 시숙을 깨워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숙은 투덜대면서도 시부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어요. 시부가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번 화를 내시면 진짜 불같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 성격을 알기 때문에 시숙도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불똥이 어디로 튀었는지 아세요? 바로 형님한테 튀더라고요. 시모는 그 일을 다 형님 탓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잘 자는 걸 괜히 깨워가지고선. 큰애야, 이것 봐라. 네 남편 집에서도 편히 못 자고, 어? 아, 이렇게 집안일 해야 되겠니? 네가 잘했으면 이 사단이 낫겠어? 전 그런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형님은 워낙 사람이 순하고 모질지 못해 화도 제대로 못 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막 시모에게 따지기도 했죠. 아니 어머님, 그게 왜 형님 탓이에요? 형님 몸이 3개예요, 4개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애도 보고 요리도 하고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래야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뭐 맨날 저러라고 하는 거니? 집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좀 쉬게 냅두라는 거지. 아, 제가 내내 저러겠어? 집에 가선 또 잘 도와주겠지. 아,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배려심 많은 앤데 가만히 지 집에서도 누워 있겠냐고.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시댁에서 저렇게 자냐고요.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 저희 가요, 가. 결국 제가 형님의 손을 끌고서 밖으로 나와버렸고 시모는 그런 제 행동이 너무 얄밉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저한테 연락도 없으시고 남편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나 남편이나 시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시모가 한 일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 시모가 참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시숙도 너무 얄밉고 거기다가 형님은 너무 안쓰러웠어요. 사실 제가 형님이었다면 당장이라도 갈라섰겠지만 형님은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님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조부모님 손에 자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 이혼을 형님은 선뜻 결정하지 못했죠. 그런 형님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옆에서 형님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뿐이었어요.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번에 나한테 오랜만에 어머님이 전화 오신 거 있지? 한동안 나한텐 전화도 안 하시더니 난 웬일로 전화 왔나 했어. 근데 왜 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남편이랑 싸워서 며칠 말 안 하고 있었거든.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선 한참을 그렇게 잔소리했다니까.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주버님이 또 생각 없이 그걸 어머님한테 다 얘기했나 보네요. 아니, 그럼 그걸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형님도 그냥 뭐라고 하라도 내시지. 내가 화내서 뭐해. 어차피 여기 내 편도 없고 어머님한테 화내봤자 남편은 더 불같이 화내니까. 아니, 왜 형님 편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형님 편이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어두워지는 형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제 걱정스런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은 저에게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형님의 말에 가게를 잠시 닫고서 형님네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집안 꼴이 아주 개판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님, 이거 도대체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물건들이 왜 죄다 밖으로 나와 있어? 뭐예요? 뭐,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동서,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 남편 이래놓고 집을 나간 거야. 네? 아주버님 이렇게 해놓고 집을 나갔다고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가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이러고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몰라. 분명 바람핀 그 여자네 집에 갔겠지 뭐. 뭐라고요? 바람이요? 네. 시숙은 그 착한 형님을 놔두고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시숙이 밖에서 불륜을 저지른 걸 형님이 딱 알게 되었고, 그래서 따지니까 집을 아주 뒤엎고 나가버린 거였어요. 뭐 묻은 개가 썩낸다더니 딱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형님은 너무 속상해하고 울기만 하고 전 그런 형님을 보면서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형님,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변호사부터 이제 알아보고 형님, 진짜 이렇게 하면서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 없다잖아요. 이번 참에 독하게 마음 먹어보는 게 어때요? 동서, 안 그래도 나 이젠 더는 안 되겠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작에 내가 주변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제 나도 지쳤어. 그렇게 형님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전 이것도 사실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작에 형님이 냉정하게 돌아설만 했는데 형님이 너무 착했던 게 죄였던 거죠. 당연히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서 당장이라도 시숙 머리채라도 잡고 올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정신머리 없는 자식, 이 자식 어디 있대? 당장 내가 가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어디서 감히 그 난리를 피워? 당장 연락해봐. 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만 알아내면 내가 당장 가서라도 끌고 올 테니까. 아버지,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아, 도대체 뭔 생각인지 정말. 어떻게 형수님한테 그런 짓을.
동네 창피해서 진짜.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정말 남다른 아들 사랑을 보여주시더군요. 다들 그러지 말어. 걔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랬겠지. 집에 가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데 밖으로 안 돌 남자가 어디 있겠어? 어릴 적부터 마음이 약해가지고선 자기한테 매달리는 사람 매몰차게 못한 것뿐일 거야. 걔가 원래 그랬잖아.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그냥 절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똑같이 밖에서 일해서 고생하면서 집에 오는데 누군 내내 누워서 쉬고 누군 내내 애들 보고 살림하고 마음 둘 곳 없는 게 시숙이겠어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성질이니?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너도 네 자식 커서 그러면 내 맘 알 거다. 전 제 자식들이 그렇게 크면 아주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할 거예요. 어머님처럼은 안 해요, 절대. 중간에서 시부와 남편이 말렸기에 망정이지.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결국 시숙은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피웠으니 그 대가는 참혹했죠. 형님은 냉정하게 소송을 했고 위자료도 받아내고 상간녀 소송으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도 형님이 데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나서야 형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나 동서 아니었으면 용기 못 냈을 거야. 끝까지 내 편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동서는 행복하게 잘 살아. 전 형님을 보면서 그저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평온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시숙은 이혼 후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한동안 그렇게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제 빵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생전 챙겨준 적도 없었던 반찬까지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더라고요. 어?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아가, 바쁘냐?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거 내가 반찬 좀 싸왔다. 가서 집에 놔두고 너랑 나랑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게 전 시모를 데리고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가 챙겨준 반찬을 정리하고 대충 점심을 차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집을 쭉 보더니만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니들 여기 집에 방이 몇 개였더라? 세 개였나? 네, 세 개죠. 근데 그건 왜 어머님? 아니 어차피 아직은 애들 어리니까 다 같이 자는 거지? 아니요. 애들 방 하나씩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저는 너무나 뜬금없는 시모의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말문이 턱 막혀버리더군요. 시모는 대뜸 저한테 시숙을 모시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형제라곤 둘뿐인데 이제 네 시숙도 혼자니까 네가 잘 모셔야 하지 않겠어? 옛날엔 형제 중 한 명 이혼하면 이렇게 아래 재수 씨가 모시고 살고 그랬다더라. 우린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드니까 니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체 아주버님을 제가 왜 모시고 살아요? 큰애 이혼하는데 네 탓도 있잖니. 네가 큰 며느리 꼬셔가지고선 이혼하라고 그랬다며? 그 착한 애가 독하게 왜 이혼 소송까지 하는가 했더니만 네가 이혼하라고 옆에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럼 네 탓도 있는 건데 너 어떻게 뻔뻔하게 나 몰라라 그래? 뭐라고요? 어머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큰애 남편이랑 자꾸 부딪혀서 우리랑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니들이 모시고 살아. 이혼 안 해본 너 모를 거다.
우리 큰아들 마음을. 그러니 아주 왕처럼 오시면서 마음 좀 달래게 해라. 그제서야 전 시모가 왜 절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역시나 시모는 끝까지 자기 큰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그동안 시모가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도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결코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시모에게 거절을 했어요. 아, 제가 아주버님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그 마음 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겪어볼게요, 이참에. 저 이혼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전 저희 남편이랑 살 생각 없어요. 그러니 이혼할게요. 뭐?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까 어디 시애미 앞에서 지금 할 소리야? 헤어질 결심하니까 하는 소리죠.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주버님 저렇게 된 거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주버님 정신머리 없게 키운 거 그게 다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폭탄 돌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그 폭탄 평생 껴안고 사세요. 제가 둘째 아드님도 같이 반납할 테니까 그 귀한 아들들 어떻게 잘 아등바등 껴안고 살아보시라고요. 전 여기서 빠져드릴게요. 뭐? 야, 너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전 그렇게 황급히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 내내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온갖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남편한테 시모가 바로 전화를 했는지 저한테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예 받지 않았는데 쉴 새 없이 오는 전화에 전 하는 수 없이 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들었지? 나 아주버님 안 모시고 살아. 그래서 나 당신이랑도 못 살겠네.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나 벌써부터 지긋지긋해. 그냥 당신이랑 또 끝내자. 끝내.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안 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형 데리고 안 살아도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안 해? 어머님 내일도 모레도 나한테 와서 들들 볶으실 텐데 그 스트레스를 왜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난 그거 더 이상은 못 견뎌. 애초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여보,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해결할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렇게 애원하는 남편의 전화를 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이고 뭐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이 집안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가 절 찾아와 시숙을 모시란 얘기를 했단 걸 알게 된 시부가 짐을 다 싸들고 고향 시골로 가버리셨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은 시모의 핸드폰에서 제 번호와 자신의 번호를 삭제하고 절연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차단하고서 얼마 후 당연히 시모가 제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역시나 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야, 너, 너 감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집안을 아주 망치려고 들려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 나랑 연 끊게 하니? 그러고도 장사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아주 여기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어머님, 가세요. 앞으로 전 어머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대체 여기 와서 왜 이러시냐고요? 제가 남편한테 연 끊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어머님을 남편이 직접 끊은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우리 아들 꿰내가지고 나랑 연 끊으라고 한 거잖아. 네가 뭔데 천륜을 끊어? 시모는 정말 악에 바친 상태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쯤 시모가 제 가게를 찾아와 이 난동을 피울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죽을 때까지 내 얼굴 못 보게 될 거라고 누누이 말했죠? 아니, 형우가, 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형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매번 형, 형 그렇게 차별하고 키웠으면서 이제 와서 나보고 형 뒤치다거리 하라고요?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제가 더 싫어요. 형우가, 너 어떻게 형한테 그래? 너한텐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어떻게 너 형을 그렇게 대하니? 형 그렇게 된 거 다 엄마 탓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여기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나 그 다음에 형 일하는 곳에 가서 난동 필 거니까 그걸 보고 싶으면 또 찾아오세요. 형이 어딜 가든 내가 쫓아가서 난동 피고 살 거니까 어디 한번 그 귀한 형 인생 더 망치고 싶으면 또 오시라고요. 결국 이런 남편의 분노에 시모는 당황하더니 이내 가버리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형과의 차별 속에서 자라면서 늘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마음속에 차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시부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줬기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남편은 올바르게 크지도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삐뚤어진 그 사랑이 결국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그나마 중재를 하던 시부마저 시모에게 질려 시골로 가버리자마자 시모는 도를 넘어선 거였고요. 결국 남편은 그렇게 시모와 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태껏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한 거죠. 그날 이후 시부에게서 종종 연락이 오는 걸 들어보니 시모는 시숙 뒤지다거리 하느라 하루하루 늙어간다고 하더군요. 시숙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빨래, 엄마가 청소해주는 집에서 살면서 지냈습니다. 나이가 이제 곧 50이 다 되는 아들을 거의 80이 된 노모가 뒤지다거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시모의 그 애타는 애정도 이제는 바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 요즘은 시모가 시숙한데 나가 살라며 매일같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아마 시모는 평생 시숙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종종 시부가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 같이 밥을 먹고 오곤 합니다. 그렇게 시부와 만나며 남편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상처를 많이 치유하고 있어요. 시부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시고 저희 애들도 너무나 예뻐해 주신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남동생은 얼마 전 결혼해 저희 친정에도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앞으로는 올케와도 잘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전 애들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하고 있답니다. 사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에겐 차별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죠. 그렇게 아이들 모두에게 골고루 사랑을 주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잘 꾸려 나가보려고요. 이번 일도 그렇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린다면 그건 결국 남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자신에게도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잘못도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해 후회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행동하신다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여야겠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